안녕하세요. 저는 지긋지긋했던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제야 자유를 찾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저도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결혼을 결심하고 제 인생을 맡겼는데 결국 남이 되어버린 좋지 않은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11년간 함께 있고 그 긴 시간 동안 노력했지만 모든 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과 마음 맞춰 사는 것도 버거운데 시댁 식구들까지 저를 힘들게 하다 보니 하루하루 견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이런 삶들이 지쳐버려 더는 좋은 감정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처음 남편과 결혼했을 때는 서로 가진 것도 없이 시작해도 제가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거에 감사했고 너무 행복했었는데 임신을 하면서부터 제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둘이 벌어도 많이 힘든 상황인데 자리도 잡기 전에 임신부터 했다고 시댁 식구들에게 욕을 한 바가지 먹었어요. 그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한 삶은 결국 이혼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편과 결혼하려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제가 혼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온전치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게 신경이 쓰이셨는지 남편과의 결혼을 고민하셨지만 남편도 잘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처지를 심호도 인지하고 허락을 해주셔서 식을 올릴 수는 있었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도 서로 사랑하니까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실 줄 알았지만 그건 오롯이 제 생각이었고 결혼 생활이 이렇게까지 힘든 줄은 몰랐습니다. 자리를 잡기도 전에 임신을 하게 되고 만삭이 되자 시모가 시댁으로 들어와 살라고 강제 결정을 하셨어요. 밖에서 일하는 남편 신경 쓰게 할 거냐면서 출산 이후 몸조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오라고 하시길래 남편과 상의 끝에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아 시모의 말을 따랐습니다. 모든 결정권은 시모에게 있었어요. 그 이유는 시댁 집안은 가족이 있지만 저는 가족 없이 홀로 살아왔었거든요.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엄마는 저를 버리고 떠났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3년 만에 엄마는 다른 남자를 만나 따로 살림을 차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워낙 가난했던 삶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엄마도 그런 삶이 많이 힘들었는지 항상 아빠에게 불만을 털어놨었죠. 그런 모습들을 지켜봐오던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저를 버리고 떠나셨을 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살던 집도 처분이 된 상태였고 봉투에 500만 원 넣어두시곤 짧은 말 한마디 적혀 있었어요. 이 세상에 엄마는 원래 없는 존재였던 것처럼 살라며 저와 함께한 기억들 전부를 잊어버리겠다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쳤어요. 그 순간 버림받았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아빠가 저를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 꼭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생을 마감하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열심히 앞만 보며 살아왔던 거고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였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시댁 식구들이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의지할 곳이 있다는 거에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엄마한테 버려진 거에 비하면 버틸만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도 점점 병이 들었었나 봐요. 출산 이후 시댁에서 몸조리 받을 때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11년의 시댁 생활을 하는 동안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시모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무기력해진 제 자신을 보고 있을 때면 한계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너 무슨 생각을 그리 하는 거야?
고기가 다 타고 있잖아. 음식 하다 말고 왜 멍하니 서 있는 거야? 내가 잔소리 좀 했다고 지금 반항하는 거니? 아유, 이리 나와봐라. 하기 싫으면 말을 하던지. 비싼 소고기 전부 다 태워 먹었잖니. 뭐 하나 시켜도 똑 부러지게 하는 게 없어. 가정부였던 너희 엄마가 오죽 답답했으면 너를 버리고 떠났겠어? 나 같아도 너를 버렸겠다. 어떻게 된 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냐? 매일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잔소리 듣는 거 지겹지도 않아? 갑자기 왜 가정부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 사람이 가정부였던 게 무슨 상관인 거죠? 이런 식으로 트집 잡으려고 그 사람에 대해 물어본 거였어요? 네가 하는 짓을 봐봐라. 비싼 소고기는 다 태워 먹고 좋게 해주고 싶어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 좋은 말이 나가겠니? 너 왜 등원 보내고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야? 애 등원 보내고 바로 집안 청소하고 아침상 준비하라고 했는데 커피를 마시고 있어? 요즘 아주 막 나가려고 작정을 한 거지? 내가 지금 화가 치밀었는데도 최대한 참고 있는 중인 거 알면서 왜 나를 계속 건드려?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너희 집에서 쫓겨나고 싶니? 내쫓기면 갈 데도 없는 게 어디서 지금 누나를 부라리면서 혜미를 노려봐? 너는 내 집에서 평생 군말하지 않고 가정부 역할이나 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그 피가 어디 가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제가 뭘 어쨌길래 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건데요. 저도 좀 쉬고 싶어서 아침에 정신없이 아이 등원 보내고 숨 좀 돌릴 겸 커피 한 잔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에요? 제 입에 커피 한 잔 들어가는 게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이런 식으로 살 바엔 차라리 그냥 나가서 사는 게 낫겠어요. 저도 더는 참기가 힘들어요. 어머님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우울증까지 왔다고요. 저를 계속 막대한다면 그 사람과도 그만 끝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 집안에 제 편도 없고 저를 위해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데 지금까지 참아왔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저는 한번 버림받은 존재니까요. 이 집안에서도 버림받고 싶지가 않아서 지금까지 버티며 살았던 거예요. 노력하면 어머님도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는 작은 희망 하나 가지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역시 사람은 안 변하네요. 앞이 보이지 않는 감옥 같은 이곳에 더는 있을 필요도 없겠어요. 애 하원하면 데리고 나갈게요. 애를 데려가겠다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순순히 따라줄 것 같니? 억지를 부려도 적당히 해야지.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끝날 문제인데 상황을 악화시켜서 어쩌겠다는 거야? 왜 대답이 없어? 너 정말 나랑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오냐? 오늘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나갈 거면 애는 두고 너만 짐 싸서 나가. 에휴, 저러니 욕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무상으로 먹고 살았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쥐 죽은 듯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배가 불렀지. 며느리가 아주 배가 불렀어. 당신은 저런 말을 하는데도 그냥 듣고만 있을 거야? 당장 내쫓아 버려. 고생 한번 해봐야 여기서 살았던 게 행복한 줄 알지? 그렇잖아도 내쫓으려 했어. 너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 여기서 아무것도 들고 갈 생각 말고 맨몸으로 나가거라. 들어올 때도 맨몸으로 들어왔으면 나갈 때도 맨몸으로 나가야지. 그리고 너는 어미라는 게 너만 고생하면 되지. 자식까지 버림받게 만들 거니? 내 손주는 절대 못 주니까 너만 나가라. 시모는 제가 고생 좀 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면서 내쫓으려 하길래 제 아이는 데리고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현관문 앞에 있는 빗자루를 들더니 저에게 마구잡이로 휘둘렀어요. 이성을 잃은 시모의 행동에 맨몸으로 도망을 나오게 되었고 하원하는 제 아이를 시부가 먼저 데리고 가버려 한참 동안 시댁 앞에서 아이를 보내달라고 얘기했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 걱정에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집 앞에 서 있다가 퇴근한 남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잘하는 짓이다. 네가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야. 왜 쓸데없는 일을 키워서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 우리 어머니가 당신 얼굴 평생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 나도 이런 삶이 이젠 지친다. 언제까지 뒤에서 이런 관계를 지켜봐야 되는 거야? 그동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어차피 오래 지속되지 못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 애는 우리가 키울게. 가뜩이나 없는 형편인데 냉전 한 푼 없는 당신이 애를 데리고 가서 뭐 어떻게 살려고? 당장 집 하나 구하는 것도 힘들잖아. 나랑 이혼하고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룸 하나 겨우 받을 수 있을 정도밖에 못 받을걸? 우리 집안 빚 갚는데 돈 다 나가고 모아둔 재산도 없는데 당신한테 줄 위자료가 어디 있겠어? 지금까지 데리고 살아준 거 돈으로 환산하면 그게 위자료 포함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쓸데없이 애까지 힘들게 하지 말고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자유 찾아가. 나도 이참에 우리 집안에 헌신하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새로 들이든지 해야 되겠다. 당신보단 차라리 외국인 여자가 낫겠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군말하지 않고 할 거 아니야? 애 앞날까지 망치지 말고 망가질 거면 당신 혼자 망가져. 너는 내 입장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해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여태껏 왜 버티며 살아왔는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냥 갈라서자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결혼 전에는 가진 거 없어도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 믿고 지금까지 버티면서 살아왔었는데 너는 분가할 생각도 전혀 없었던 거지? 말로만 분가하겠다고만 했지. 아예 생각 자체도 없었잖아. 당신 식구들 때문에 힘들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맨날 알겠다고만 하지. 결국 달라지는 거 있었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애는 내가 데려가. 이 집에서 살다간 네 집안 식구들처럼 정신이 이상해져 버릴 거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도 너랑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고 끝내고 싶으니까 당장 내 아이 데리고 나와. 네가 원하는 여자 데리고 살면 되잖아. 이 문제로 소송까지 가는 돈이 아깝다. 빨리 데리고 나오라고. 얘가 아주 동네 창피하게 어디서 소리를 빽빽 질러? 너 정말 갈 때까지 갚보겠다는 거야? 그냥 숙이고 들어오면 끝인 건데 왜 일을 계속 키우는 건데? 당신들 집안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지긋지긋하다고. 나는 당신들 집안에 평생 헌신하려고 들어온 거 아니야. 행복해지고 싶었고 웃으면서 살고 싶었어. 맨날 아침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기가 따가울 정도로 안 좋은 말들을 듣는 게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저리 비켜.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대면 그땐 그냥 여기서 다 죽는 거야.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아이는 내가 데려가. 내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러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어른들의 싸움에 울고 있는 제 아이를 데리고 지긋지긋했던 시댁에서 나와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지인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갈 데가 없다는 현실에 저를 버리고 간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자 제 삶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 아이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로 둘이서 살 수 있는 작은 원룸 하나 구해 할 수 있는 일이면 닥치지 않고 열심히 해서 보란듯이 잘 살고 싶었습니다. 결국 며칠 후 남편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고 11년간 가정부 취급하던 시댁 식구들의 모진 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혼하는데 시댁 식구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마지막 기회라며 깊게 생각하라고 결정하라면서 제가 확고하게 움직이니 많이 당황스러워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완전히 떠난 상태였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 청산하고 얼마 되지 않은 위자료 받아서 제 아이와 함께 원룸 생활부터 시작했어요. 맨날 시댁에서 아이한테 안 좋은 모습 보여주며 사는 것보다 조용하게 사는 게 아이한테도 심적 안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봤고 어렵지 않게 취업이 돼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문을 두드렸어요. 아이를 의무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시기가 있어서 집 주소를 알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 아이와 만날 시간도 아닌데 갑자기 찾아왔길래 안 좋은 기분으로 현관문을 열면서 늦은 시간에 왜 찾아왔냐고 기분 나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는 순간 처음 보는 남자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나는 뭐, 여기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 이 사람이 계속 당신 집 주소를 알려달라잖아.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당신 어머니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하길래 같이 온 것 뿐이야.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나도 들어는 봐야 할 거 아니야? 아직 우리 부부관계 아이가 있는 한 유효한 거 알지? 딱 봐도 돈 좀 있어 보이는 분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한결법인 대표 김승철 변호사라고 합니다. 따님 성함이 이윤정 씨 맞으시죠? 어머니 조남이 황영애 씨 되시고요. 제가 오늘 갑자기 찾아온 이유는 이 봉투를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돌아가신 모친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일단 먼저 읽어보시고 대화를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 확인 좀 해보시겠어요? 윤정아, 엄마다. 네가 유언장을 건네받았을 땐 이미 엄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만 항상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어. 내 몸이 온전했을 때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쉽지가 않더구나.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 너한테 편지만 남길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네. 죽음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오다 보니 너한테 모실게 했던 그 행동에 대해 나도 많이 후회스럽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는지 되돌아보니 결국 돈 때문이었지.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내 마음이 그때 당시 너무 컸기에 당장 놓칠 수 있을지 모를 많은 재산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너와의 관계를 끊어냈었던 거다. 마지막까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네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의 모습까지 보고 눈물을 훔치면서 앞만 보며 뛰어갔어. 그리고 나는 내 몫을 차지하기 위해 병들어 가고 있는 한 사람과 한국을 떠났었다. 많은 걸 설명할 순 없지만 너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야. 너희 아빠와 결혼 생활하면서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너희 아빠가 암으로 떠난 뒤 3년간 그 사람과 만나오면서 재혼하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너한테 차마 얘기할 수가 없었던 게 엄마에 대한 증오심이 커질까봐 그랬어. 그 사람은 지금까지 홀로 외롭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엄마가 필요했었지만 가정을 꾸리는 건 원하지 않았어. 자유로운 생활을 선택했던 거야. 그래서 3년간 설득을 했지만 끝내 해외로 떠나겠다는 말을 하더구나. 그 사람이 갑자기 떠나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땐 엄마도 많이 당황스러웠었지. 그 사람 또한 너희 아빠와 마찬가지로 암이었는데 검사 결과 길어야 몇 년이라는 시간밖에 주어지지 못한다는 말에 해외여행을 선택했었어. 엄마는 그 사람을 보내면 모든 걸 잃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였지. 그래서 급하게 모든 걸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너한테 이런 문제를 얘기했다면 분명 그 사람에게 떠나지 못했을 거야. 엄마가 자식을 버리고 떠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니? 그렇다고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의 재산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야.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몇 년간 나는 법적으로 혼인관계로 생활했고 그 사람이 떠난 뒤에 너를 만나려 했었어. 엄마가 재혼한 그분이 암으로 결국 떠나고 엄마는 저에게 다시 나타나려고 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지 엄마한테도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검사 결과 정말 웃기게도 아빠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아픈 몸으로 제 앞에 나타나고 싶지가 않았었는지 대장암을 치료하기 위해 바로 항암 치료에 들어갔지만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건강은 점점 악화가 되어갔고 결국 버티다 못해 치료를 포기하게 된 거였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돈 때문에 선택한 결정이었는데 그 결정이 너무 후회스러웠고 떠나게 될 줄 알았다면 제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 미안해서 소식만 받으면서 생을 마감하게 된 거였습니다. 엄마의 계획은 돈이 많았던 그 사람과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걸 함께 해준 뒤 남겨진 재산으로 저와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모든 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거였죠. 엄마는 저를 떠날 때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저만 생각했었다는 말을 끝으로 변호사분에게 모든 내용을 전달했다면서 엄마의 재산이 저에게 넘어갈 거라는 말과 미안하고 앞으로 제 아이와 행복하게 살아가라며 사랑했다는 말로 엄마의 편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장문의 편지를 읽어내려간 저는 눈물을 쏟아냈는데 주저앉으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엄마의 편지를 남편이 주워들어 읽더니 제 앞에 서 있는 변호사에게 재산의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변호사분은 이혼한 관계인 상황에서 개인 재산을 알려줄 수 없다며 입을 닫았고 저와 방에서 따로 대화를 하자면서 주저앉아 있는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잠깐만요. 다들 그만 숨어 있고 빨리 나와. 지금 난리 났다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 변호사 양반이 찾아올 때부터 뭔가 있을 것 같다고 했지? 뭔데 그래? 나도 좀 이상스럽다 했었는데 돈과 관련된 문제니? 제가 갑자기 변호사랑 만날 일이 뭐가 있어? 그 편지 이리 좀 내놔봐라. 얼마인지는 나도 모르지. 개인 재산이라고 알려주지 않는데 엄청난가 봐. 이 사람 어머니가 돈 때문에 버리기까지 했는데 그럼 그 돈이 얼만큼 컸길래 그런 결정을 단호하게 내리겠어? 돈 쫓아가다가 생을 마감했다잖아. 그래서 그 돈이 지금 이 사람 앞으로 전부 옮겨질 건가 봐. 우리 재결합 아직 가능한 거지? 당신이랑 내가 그동안 왜 삶이 힘들었어? 없는 형편에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가난에 찌들어 그런 거였잖아. 그런데 그 돈 받으면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이니? 아니 어떻게 너를 버리고 돈을 택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지만 네 애미도 오죽 힘들었으면 그런 결정을 했겠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빨리 재산부터 전부 받아놓고 다시 얘기하자. 우리 며느리가 이제야 사랑고시를 하려나 보네. 그동안 무상으로 먹여주고 재워준 보람이 이제야 성과를 보는구만. 여보, 우리도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겠어. 앞으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며느라, 오늘 먹고 싶은 거 말만 해라. 아직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도 파악도 안 됐고 우리 엄마 장례도 못 치러드렸는데 앞으로 잘 살아보자고? 저 지긋지긋한 놈이랑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고 법적으로 완전한 남이 됐는데 내가 왜 너희 집에 다시 기어 들어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한 번만 더 발을 들이면 주거 침입죄로 신고할 줄 알아. 아유 며느라. 그때는 서로 감정이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랬던 거지. 나는 너를 다시 받아줄 생각이었다. 시애미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다 잘 살자고 그런 거지. 내가 분명 얘기했을 텐데 한 번만 더 들어오면 그땐 주거 침입죄로 신고하겠다고. 내 허락 없이 들어왔으니 이건 정당방위지. 전시댁 식구들은 저와 더 이상 아무 연관도 없는 남인데 저희 엄마가 떠나고 남긴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저에게 다시 접근하려 들었어요. 막무가내로 집안으로 들어오려 하길래 몇 번이나 경고를 했지만 이미 그 인간들은 돈 때문에 얼굴에 철판 깔고 막무가내로 들이닥쳤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한 저는
그 인간들을 향해 찬물을 한 바가지 부어버렸고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주거 침입죄로 신고를 넣었습니다. 그 인간들은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다면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난 이후 다시 얘기하자며 더 이상 제 심기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뒤집고 난 이후 변호사와 다시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고 저는 안치실에 안치되어 있는 엄마의 장례를 치러 드렸습니다. 매몰차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땐 언제고 차가운 몸으로 돌아온 엄마의 모습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파졌습니다. 그동안 보고 싶어도 죄책감 때문에 저를 볼 수 없었던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핏기가 하나도 없이 얼굴에는 그늘진 모습이었어요. 자식의 도리로서 엄마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드렸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엄마의 재산을 제가 힘들이지 않고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돈이 없던 시절 가정부 생활을 하면서 입에 풀칠하던 때와 다르게 세상을 떠난 엄마의 신분은 돈이 많았던 사모님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이렇게 떠나고 나니 인생이 참 허무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을 이루기 위해 돈만 보고 악착같이 살아왔나 싶어요. 아무리 부족하고 힘들어도 저와 함께 했었으면 저도 이런 삶을 살진 않았을 텐데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때 당시 엄마의 선택이 많이 아쉽습니다. 좋은 추억 하나 만들지 못하고 달랑 편지 한 통에 모든 걸 정리해버린 엄마의 행동이 마음 아프지만 저를 위해 선택했던 결정이었다고 좋게 생각하고 살아가려 합니다. 엄마가 저에게 남겨두신 재산은 총 50억 정도 됩니다. 갑자기 너무 큰 돈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 돈을 제가 온전히 받는 것도 죄스럽게만 느껴집니다. 저희 엄마는 떠났는데 저와 제 아이만 행복하게 잘 살 자격이 되는 걸까요? 전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재산이 얼마나 남겨졌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전 남편과 다시 재결합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지만 조금의 감정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행실이 좋았다면 제 마음은 바뀔 수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배 아파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론 속이 후련하기도 합니다. 제 아이와 앞으로 적당한 집 하나 구해서 아무런 방해 없이 조용히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남은 재산의 일부는 저처럼 가난한 삶이 힘든 분들을 위해 어느 정도 도와드리려고 계획 중입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전부 떨쳐버리고 앞으로의 미래만 생각하려고요. 다가오는 주말에 눈이 내릴 거라던데 여러분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해의 마지막 12월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제 기가 막힌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결혼한 이후 지금까지 희생하면서 살아왔지만 저희 부부의 결말은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 해도 도저히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유를 들어봐도 납득이 되지 않더군요. 평범하게 살아오던 저희 가정에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건 남편이 떨어뜨린 물건 하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잦은 출장에 일이 하도 바빠서 얼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었는데 오래간만에 시간이 돼서 같이 외식을 하러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문하는 음식이 막 나오고 있을 때 남편 서류 가방 속에 있던 핸드폰에 전화가 울리길래 가방 속에 있던 핸드폰을 꺼냈는데 그 순간 제 발밑으로 선물 포장이 되어 있는 손가락만한 상자 하나가 굴러 떨어졌어요. 그걸 본 저는 저에게 주려고 준비한 깜짝 선물인 줄 알고 주워드는 순간 남편이 제 손에 들려있던 물건을 보곤 화들짝 놀라더니 당황한 얼굴로 낚아채 다시 가방 속에 집어넣더라고요. 그리곤 일 때문에 전화통화 좀 하고 오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에게 줄 선물이 아니었다면 그냥 달라고 하면 되는 건데 들키면 안 될 물건을 제가 보기라도 한 것처럼 행동하는 남편의 모습이 더 의심스럽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더해 잠깐 통화하고 오겠다던 남편은 음식이 전부 식어가는데도 식당에 들어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외식이라 최대한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저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는 것 같아 기분이 상했었죠. 남편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전화는 계속 통화 중이라 그냥 저 혼자 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 그제야 눈치 보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 많이 기다렸어? 나도 통화를 일찍 끊고 싶었는데 일적인 대화라 좀 오래 걸렸네. 그래도 맛있게 먹었지? 나는 다시 급한 일 때문에 회사로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당신 혼자 집으로 갈 수 있지? 그래도 서로 얼굴 마주보고 분위기라도 즐긴 게 어디야. 나가면서 결제는 내가 하고 갈 테니까 조심히 들어가. 지금 어딜 가겠다는 거야? 당장 자리에 앉지 못해? 당신은 내가 우스워?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렇지. 오래간만에 만든 자리인 걸 알면서 나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네. 맛있게 먹었냐고? 너 같으면 이런 상황에 목구멍으로 들어간 음식들이 맛있었겠니? 버리기 아까우니까 혼자 겨우 먹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 그리고 좀 전에 떨어뜨린 물건이 뭐길래 화들짝 놀라면서 내 손이 아플 정도로 낚아챈 건데? 지금 당장 해명하지 못하면 나갈 생각 하지도 마. 지금 내 기분이 어떤 줄 알아? 아, 그거 별거 아니야. 이번에 출장 갈 때 결과가 좋아야 하니까 뇌물 같은 거지. 별로 의미 있는 물건도 아니라서 신경 안 써도 돼. 혼자 음식 먹어서 기분이 많이 안 좋았구나. 일이 많이 바쁜 걸 어쩌겠어. 오늘은 그냥 집에 들어가고 저녁에 같이 술이나 한잔 하던지 아니면 나중에 다시 계획해보자. 내 입장도 이해해줘야지. 무슨 이해? 우리가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몇 달 만에 외식하러 나왔는데 꼭 이런 식으로 일정을 망쳐야 돼? 지금까지 당신이랑 살면서 계속 이해만 해주면서 살아왔어. 도대체 너는 나랑 같이 살고 싶긴 한 거야? 이럴 거면 외식하자는 얘기도 하지 마. 이런 삶을 살 바엔 차라리 나도 그냥 미국 들어가서 사는 게 낫겠다. 나는 뭐 이러고 싶었겠어? 일 때문에 그런 건데 당신이 이해를 못 해주면 어떡해? 나도 웬만해선 받지 않으려 했는데 이번 전화는 안 받으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전화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내가 도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 먹고 살아야 하니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돼? 당신이랑 나는 정말 안 맞는 것 같아. 나도 이제 지치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온 나한테 고작 한다는 얘기가 이런 것밖에 없어? 남편이 되려 더 큰 목소리로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냈는데 그런 행동들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남편을 이해하려 해봤지만 저에게 변명만 늘어놓기만 하는 것 같아 더 괘씸했어요.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큰 소리치는 남편의 얼굴에서 현재의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에게 거짓말을 할 때면 꼭 드러나는 얼굴 표정과 말투들이 있는데 떨어뜨린 물건에 대해 얘기했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되려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면서 급하게 자리를 회피하려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던 물건은 제가 봤을 때 사이즈가 립스틱 같더라고요. 아무리 업무 차원에서 샀다고 하지만 상대가 여자고 립스틱을 선물해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줬더라면 늦어도 집에 들어왔겠지만 관계를 회복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알았을 땐 서운하고 실망스러웠어요. 제가 더 화가 났던 건 레스토랑에서 얼굴을 붉히면서 싸운 이후 전화도 안 받고 문자는 당연히 답장도 없었을 뿐더러 그 후로 집에 일주일 만에 들어왔어요. 그런 행동을 봤을 때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건 더 이상 남편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무의미하다는 거였고 저 말고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걸 확실하게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서로 마음이 맞아 결혼해서 이쁜 딸 하나 잘 키워왔고 성공해서 미국 IT 기업에 취직까지 한 대견한 딸을 보며
지금까지 인생의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런 모든 삶들이 남편의 행동 하나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짐은 왜 챙겨? 나랑 먼저 대화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주일 만에 집에 들어와 놓고 내 얼굴은 아예 볼 생각도 없네. 장기 출장이야. 지금 많이 늦어서 시간 없으니까 말 시키지 마. 어차피 당신이랑 나는 살 만큼 살았잖아. 각자 인생 알아서 살면 되지. 너나 나나 부족한 것도 없잖아. 1시간 내로 기차 타야 되니까 나에 대해 신경 끄고 나 출장 다녀오면 우리 관계 다시 생각해봐야 될 거야. 나는 이미 당신에 대한 마음 정리한 상태야.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나랑 이혼을 하자는 얘기네? 살 만큼 살았으니까 지긋지긋해서 이혼하겠다는 거잖아. 도대체 그동안 나를 뭘로 생각한 거야? 지금까지 희생만 하고 살아온 나였는데 조금도 불쌍한 감정이 들지가 않아? 우리 딸한테는 뭐라고 그러게? 애비로서 창피하지도 않아? 걔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봤어?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을 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금처럼 막 나가면 뭐 어쩌자는 거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내가 평소에 알던 당신 맞는 거지? 괜히 관계 핑계 대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 나 말고 다른 여자 생겼지? 남자가 되게 분위기가 바뀌고 배우자를 차갑게 대하는 행동들을 하면 100이면 100 다른 여자가 생긴 거라더라. 그래서 지금 관계 정리하자는 말까지 나온 거 아니야. 다른 여자랑 그렇게 살림 차리고 싶어?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만든 것 같네. 그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매몰차게 행동할 수가 없지. 레스토랑에서부터 수상 쩍더니 확실하게 여자가 생긴 게 맞네. 언제부터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네가 원하는 이혼 해줄 테니까 속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털어놔. 우리가 함께 살아온 시간이 몇 년인데 눈빛만 봐도 웬만한 건 다 알 수 있거든? 내 말 무시하지 말고 대답하라니까. 이혼해 주겠다는데도 왜 말을 못해? 내 몸에 손대지 마. 당신이랑 말도 섞고 싶지 않아. 당신도 나에 대한 마음이 이미 떠난 건 맞잖아. 레스토랑에서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야 돼? 내가 업무적인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면 좋게 넘어가면 되지. 상황을 꼭 그렇게 만들었어야 됐냐고. 불쌍해 보여서 밥 한 끼 같이 먹어주려고 데리고 나와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아주 남편을 개똥으로 하네. 내가 좋게 해주니까 만만해 보여? 나 출장 다녀오면 서류에 도장 찍을 거니까 준비나 하고 있어. 남편은 캐리어에 짐을 대충 싸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저한테 마지막 말을 뱉은 한마디가 귀에 꽂히는 순간 모든 감정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일주일간 연락이 없었던 건 본인이었으면서 되려 큰 소리치는 모습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던 건 특이한 버릇 하나가 있어서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평소 대화할 때는 눈도 잘 마주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본인이 저한테 무언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제 눈을 똑바로 못 보고 계속 회피하는 행동을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버릇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생겼냐고 다시 물어봤을 때 제 눈을 회피하면서 말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가정에 있는 남자를 건드렸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 지갑만 챙겨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기차역이었고 시계를 보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지 한자리에 멈춰서선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저는 들키지 않으려고 마스크와 모자를 푹 눌러 쓴 뒤 멀리에서 남편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는데 잠시 뒤 충격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멀리에서 제 또래로 보이는 한껏 꾸민 한 여자가 남자에게 다가와 팔짱을 끼는데 그 옆에 제 딸과 비슷한 또래의 여자도 함께 있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남편 놈과 두 모녀의 행동들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사진으로 증거물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떨려왔고 제 눈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는데 남편의 얼굴은 저를 대할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남편과 옆에 있던 모녀의 머리채를 잡아 버리고 싶었지만 두 번은 없을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모든 걸 확실히 해야 했어요. 기차표를 끄는 남편과 같은 목적지의 표를 끄는 뒤 기차에 올라탔는데 남편과 함께 올라탄 여자와의 대화를 뒷칸에 앉아 듣게 되었고 기가 막힌 두 연놈들의 계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다 한다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우리는 몸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온 게 자기를 만나려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 나야말로 함께 해줘서 고맙지. 당신이랑 내가 미국에서 처음 만났을 때 주고받았던 눈빛을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다니까. 당신과 마주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운명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 하필 그곳에서 같은 국적 사람을 만날지 누가 알았겠어. 그래서 내가 먼저 연락처를 건네줬잖아. 당신은 나에 대한 감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연락이 왔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에휴, 나도 아직 시집 안 간 딸이 있으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나한테 연락처를 건네주면서 내 손을 잡았잖아. 그 채취를 한국에 와서도 잊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다시 연락했던 거고 아주 잘한 선택이었지 뭐. 자기가 나랑 내 딸을 친자식처럼 챙겨주고 사랑해줘서 믿고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던 건데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 원래 헤어짐이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이혼 안 해주면 어쩔 건데? 당신이랑 만나기 전에 집에서 한바탕 하고 왔어. 아마 집사람도 마음이 오늘로써 완전히 접혔을 거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남인데 뭐하러 미련을 둬? 앞으로 남은 인생 당신과 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18억 정도 되거든? 내가 집사람과 이혼하고 당신이 내 정식 부인이 되는 순간 당신 이름으로 명의 이전해 줄게.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기다려주면 돼. 우리 민영이한테 불안해하고 있는 엄마 앞으로 잘 좀 챙겨달라는 의미에서 아저씨가 용돈 좀 줄까? 민영이가 엄마와의 관계를 허락해줘서 좋은 관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 정도는 줘야지. 오늘 여행이 즐거웠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런 시간 자주 보낼 테니 잘 살아보자. 어머, 이 돈 제가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야? 500만 원이나 되는데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이 돈 금액이 너무 커서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괜찮아.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나 돈 쓸 만큼은 충분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족하면 또 얘기해. 앞으로 민영이는 내 딸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게 해줘야지. 나는 자기를 만난 게 축복인 것 같아.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살아왔었는데 앞으로는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우리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거지? 아, 당연하지. 조만간 좋은 소식 들려줄 테니까 힘들더라도 그때까지만 참고 있어봐. 지금 살고 있는 집 둘이 살기에 불편한 건 없지? 남편과 상간녀가 나눴던 대화의 내용을 바로 뒷칸에서 듣게 된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일을 크게 벌여놓을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켜둔 채 쥐고 있던 제 손이 떨려왔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핸드폰에 전화가 울려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대책 없는 행동에 충격을 받아 딸이 미국에서 집에 온다는 걸 깜빡하고 있던 거였죠. 딸과 통화를 하기 위해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화를 받았지만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딸은 제가 오열을 하는 목소리에 많이 불안했는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 말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딸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딸도 이 사실을 결국 알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한 번 눈물을 쏟아내니 어느 정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있었고 딸에게 제가 겪은 모든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잠깐 돌아온 딸에게 이런 안 좋은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숨기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제 딸도 처음엔 많이 놀란 듯 보였으나 침착하게 제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증거물을 남긴 뒤 일단 집으로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딸과의 통화를 끝낸 뒤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는데 누가 봐도 남편과 상간녀 모녀는 가족이나 다름없었어요.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남편은 그 여자와 함께하는 게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 반대편 칸에 있는 남편은 상간녀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반대편 칸에 있던 저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계속해서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는데 그동안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내 희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게 되니 더는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과 상간녀의 웃음소리를 더는 듣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증거물만 가지고 조용히 집으로 와서 딸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자는 말을 듣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앞뒤 가리지 않고 상간녀의 머리채를 순식간에 잡아 버렸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상간녀 딸은 비명을 질렀고 제가 나타날 거라곤 예상을 하지 못했던 남편은 잠깐 동안 당황한 모습을 보이더니 제가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버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는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저를 강하게 밀쳐버렸어요. 남편의 힘에 주저앉아 버린 저는 다시 상간녀에게 달려들려고 했는데 넘어지면서 발목이 삐끗했는지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상간녀는 저에게 정신 나간 년이라면서 제 얼굴에 침을 뱉었고 상간녀 딸은 자기 엄마 머리채를 잡았다고 분노해서는 제 머리채를 잡아 쥐어 뜯었습니다. 상간녀 모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도 남편은 이런 저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더라고요. 순식간에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뒤 남편이 하는 말은 더 충격이었습니다. 상간녀와 그 딸에게 분이 다 풀렸냐면서 다음 역에서 내리자며 짐을 챙겨주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다시 한번 말할게. 내가 갈 때까지 이혼 서류 준비하고 지금 이 상황 위자료 소송할 거지? 그에 따른 위자료 내가 줄 테니까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최대한 좋게 끝내는 게 좋을 거야. 결국 결과는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건데 서로 더 안 좋은 꼴 봐서 뭐 하겠어? 여기는 어떻게 쫓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뒤나 캐고 다니는 그런 여자인 줄 정말 꿈에도 몰랐다. 도대체 언제까지 나한테 실망을 안겨줄 거야? 이제 없는 정도 떨어져서 미련 없이 끝낼 수 있겠어? 설마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지금까지 내 모든 걸 당신한테 쏟아 부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게 이런 거야? 오늘로써 확실하게 마음을 접을 순 있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18억짜리 그 집을 전현한테 주겠다고? 내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그 꼴을 볼 것 같니?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짓거려?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되지. 그 집이 너 혼자 읽어낸 거라 생각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법대로 할 거고 너랑 전현들 추락시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전현을 내 집에 들일 바에는 불질러 버리는 게 좋겠네. 나도 한번 눈이 뒤집히면 배는 게 없는 사람이야.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지금 당장 가서 모든 걸 태워버려야겠네. 어머머머, 저 여자 정말 미쳤나 봐. 아니 18억짜리 아파트를 불질러 버리겠대. 자기야,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여자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 보이는데?
미쳐서 날뛰는 사람 말을 믿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위자료나 챙겨줄 테니까 그만 추태 부리고 우리 관계 정리하는 걸로 해. 더 안 좋은 모습 보여봤자 상처받게 더 받아. 저는 남편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은 채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남편과 상간모녀는 집을 불타버릴까봐 불안했는지 저를 뒤따라 말리는데 남편의 손을 뿌리친 뒤 쫄뚝거리면서 기차역에서 나가려는 순간 남편이 저를 돌려 세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뺨을 올려치길래 저도 있는 힘껏 남편의 뺨을 올려쳐 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서로의 뺨을 주고받게 되자 조금의 미안함은 있었는지 손을 멈추더라고요. 제 얼굴만한 손으로 남편에게 뺨을 맞았기 때문에 한쪽 볼이 퉁퉁 부은 상태로 눈물을 흘리면서 노려보고 있자 남편은 손을 내렸습니다. 좋게 해결보자고 저에게 부탁했지만 이미 그 말을 들어주기에는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어요. 저는 있는 힘껏 남편의 뺨에 손을 한 번 더 올린 뒤 뒤를 돌아 택시에 올라탄 뒤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모녀는 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곤 많이 불안했는지 택시를 타고 제 뒤를 따라오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다시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두 모녀와 급하게 뒤따라 들어와 제가 아무 짓도 하지 못하게 말리기 시작했고 비명을 지르면서 남편의 뺨을 뿌리치려 하자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짜? 이런다고 네가 얻는 게 뭐야? 어차피 우리 관계 끝났는데 그냥 좋게 갈라서면 되지. 수지한테는 상처 안 받게 당신이 잘 설명할 거 아니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좋게 해결해 줄 수 없어. 한 번만 더 이상한 짓 하면 그냥 몸만 나가게 할 줄 알아?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서 그래? 전재산이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걸 알면서 왜 일을 더 안 좋게 만들어? 위자료 받고 좋게 해결 보자고. 그래도 그동안 함께 해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배려 많이 해주는 거야. 자기야, 한 푼도 주지 마. 저런 년한테 주는 돈이 아깝다. 나랑 민영이가 먹고 살기에도 부족한데 뭐하러 돈을 지어줘? 제정신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정신병원에 보내버려. 야, 너 때문에 오늘 일정 다 망쳤잖아. 즐거운 여행길이 될 수 있었는데 뭘 확인할 게 있다고 따라와서 이런 사달을 만들어? 저런 아줌마랑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새아빠가 우리 엄마 만나길 천만 다행이네. 더 살았다간 새아빠도 정신이 이상해졌을 거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당장 내쳐버리고 현관문 비밀번호 바꿔버려요. 저런 아줌마는 무슨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른다니까. 괜히 피해봐서 좋을 거 없잖아요. 연병들하고 자빠졌네. 아빠라는 게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지. 바람을 피우고 있어? 내가 저런 사람을 지금까지 아빠라고 인정해주고 있었다는 게 정말 부끄럽다. 당신들이 하는 짓들 내가 전부 다 촬영해놨으니까 모든 건 법정에서 증거물로 활용이 될 거고 경찰이 올 때까지 절대로 나가지 못할 줄 알아. 좀 전에 엄마가 아빠랑 저 쓰레기 같은 년들이랑 같이 있는 사진을 나한테 보내줬거든?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 엄마한테 몇 장의 사진을 더 요구했는데 여기서 만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네. 미국에서 도망쳐 한국 오면 평생 두 발 뻗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냐? 지금 미국에서 너희들한테 수배령 때린 건 알고는 있냐? 이대로 미국에 잡혀 들어가면 평생 세상 구경 못하고 감옥에서 썩겠지? 이 정도 얘기했으면 대충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너희들을 어떻게 잡아 쳐놓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알아서 두 발로 기어 들어왔네. 우리 엄마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방에서 달려나온 딸의 말을 듣자마자 상간모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반전에 당황한 저는 무슨 상황인지 딸에게 물어봤는데 충격 반전의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상간모녀는 미국에서 돈이 좀 있는 가정의 남자를 건드렸다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그 남자는 한국 국적의 남자였고 아내는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인은 제 딸과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는 동료였어요. 상간녀 딸이 그 남자가 돈이 많다는 걸 알고 접근을 했는데 뛰어난 언변과 한국 여자라서 말도 잘 통하다 보니 가정이 있는 남자의 마음을 쉽게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어느 정도 깊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상간녀 딸이 배우자에게 바람 피우는 사실을 알리겠다며 가정을 깨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돈을 요구했고,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던 남자는 상간녀 딸에게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꽤 여러 남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돈을 뜯어내다가 제 딸의 동료 직원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였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상간녀의 딸이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버린 뒤 한국으로 도망을 친 거였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저희 부부가 딸을 보기 위해 미국에 갔고 상간녀가 남편과 눈이 맞았던 거였죠. 한국으로 도망온 상간 모녀는 숨을 곳이 필요해 남편이 건넨 연락처로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또 다른 만남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딸과 함께 일하던 동료 직원의 아이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배우자였던 남자는 아이들과 자기 마누라를 지키려다가 불길에 휩싸여 빠져나오지 못하는 불행한 일을 맞이하게 된 거였어요. 상간녀 딸이 도망쳐 나오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고 수배를 했지만 몽타주만 알고 있을 뿐 찾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상간 모녀를 찾게 됐던 겁니다. 두 모녀는 미국에서 절대로 처벌받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며 집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제 딸은 두 모녀를 나가지 못하게 발길질을 하며 막아섰어요. 남편은 전혀 예상치 못한 말들을 들어서 충격에 빠진 상황이었죠. 상간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주겠다면서 가방에 있던 통장을 꺼내 저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리곤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때마침 경찰들이 들어오면서 두 모녀는 붙잡히게 되었네요. 결국 두 모녀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에서 범행을 일으켰던 상황이라 미국에 소환돼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자기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저와 제 딸이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을 받은 뒤 지금은 미국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 모녀는 미국 법령으로 죄질이 무거워 징역 80년형을 받게 되었고 평생 세상의 빛을 볼 수 없이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뒤늦게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저와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받아줄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증오밖에 안 남아있는 사람이네요.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지금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 살기 위해 노력 중이에요. 이곳에서는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가 막힌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에 사는 40대 후반 주부입니다. 평소 사연만 읽어보다 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 용기 내서 제 사연 보내드립니다. 저는 결혼한 지 어느덧 26년 차가 된 베테랑 주부입니다. 결혼을 하고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딸을 낳은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든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딸이죠. 저희 남편은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 위에는 아주버님, 밑으로는 여동생이 있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형제들 중 제일 조용했죠. 어머님은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3남매를 키워온 여장부십니다. 다행히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어머님 앞으로 땅과 논밭 등 남겨놓은 것들이 많으셔서 형편은 넉넉한 상태로 3남매를 키우셨다고 해요. 동네에서도 유명한 땅 부자였죠. 지금이야 남녀 차별이 없어졌다 하지만
제가 시집갈 그 당시까지만 해도 남편 집 분위기는 가부장적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에는 밥도 여자 남자 따로 먹을 만큼 남녀가 엄격했고 시어머님도 결혼하자마자 입에 달고 사는 게 우리 아들이었어요. 굉장히 남아선호 사상이 깊게 박힌 분이셨고 같은 여자였지만 딸은 시집가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분이니까요. 한편으로 시누이가 안타깝기도 했네요. 저희 집은 딸만 둘이었지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처음엔 이해가 안 되기도 했었어요. 분가하기 전까지 온 가족이 모여 살았는데 제가 시집갔을 땐 첫째 형님께서 임신 중이었기에 집안일은 제가 도맡아 했어요. 그럼에도 불만은 없었습니다. 임신 중이니 얼마나 힘들까. 내가 하나라도 도와야지 생각뿐이었어요. 같은 여자니까 더 이해했죠. 형님은 출산하고 어머님이 노래를 부르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무래도 첫째 아들의 첫 아들이니 이 집안의 장손이었죠. 온 집안 식구가 경사를 알리며 너무 기뻐했어요. 저도 온 마음을 다해 축하했고요. 형님도 뛸 듯이 기뻐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저도 임신을 했고 임신을 했지만 장손을 끼고 사는 시어머님 덕분에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어요. 눈물도 계속 났고 어찌나 서럽던지 형님이 일을 할라치면 애기 봐야 한다, 애기 운다, 애가 엄마 찾는다 등등 온갖 얘기를 늘어놓으며 형님은 집안일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형님이 원망스러웠네요. 하지만 마냥 어리기만 해서 힘들어도 꾹꾹 참고 지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산일이 다가와 출산을 하였는데 시댁에서 원하는 아들은 아니었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공주님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아들이 아니어도 행복했지만 시어머님은 아들이 아니라 달가워하지 않으셨고요. 대놓고 장손 조카와 제 딸을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못 낳는 것. 지혜미 똑 닮아. 눈 째진 것 봐라. 난 저래서 쟤한테 정이 전혀 안 간다. 아휴, 여자의 눈이 저래서 어디 되겠니? 순해 보이는 구석이 없어. 어쩜 애비 닮은 모습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네. 그냥 지혜미 판박이야 아주. 어머님, 이제 현진이도 말을 다 알아듣는데 조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한테도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인데요. 우리 아들 대를 끊을 셈이야? 왜 하나밖에 없어? 얼른 아들 하나 더 낳아야지. 빨리 아들 갖거라. 김씨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아들 하나 낳아야지. 딸은 출가 외인이야. 시집 가면 그만인데 뭘 그리 애지중지하냐? 냅둬라. 알아서 혼자 큰다. 아유, 어머님은 아들 낳는 게 쉽나요? 동수한테 괜히 부담 주지 마세요. 아들이야 우리 동훈이가 있는데 뭘 걱정하세요? 우리 동훈이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집 장손이고야 말고. 이 늙은이는 우리 동훈이 보는 낙에 산다. 우리 장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형님은 저한테 아주 딱 그런 존재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을 거들곤 했죠. 시간이 흘러 딸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어른들의 차별에 분가를 결정했어요. 다행히 남편도 따라주었고요. 어머님의 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그래도 몇 년을 설득한 결과 분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저희 힘으로 말이죠. 아마 이 과정에서 형님은 어머님의 재산을 혼자 받을 생각이었는지 적극 동참해 주었어요. 전 정말 재산 따위는 관심도 없었고 우리 딸이 제발 말도 안 되는 비교질에서 벗어나고 조금이나마 스트레스 없는 곳에서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우리 딸의 사춘기는 안정적으로 보내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뿐이었어요. 분가를 했지만 아예 발길을 끊을 수 없어 종종 주말이면 가족끼리 시댁에 가야 하곤 했는데 그럴 때도 시어머님은 차별을 멈추지 않았죠.
항상 입에 달고 사시는 말은 지혜미 닮아 눈 쪽 찢어진 거 봐라. 아유, 정냄이 떨어진다 였습니다. 딸도 어려서부터 듣고 자란 말이지만 속이 상해 할머니네만 방문하면 또다시 시작되는 비교에 악다구니를 쓰며 대들었어요. 할머니, 왜 맨날 나보고 눈 찢어졌다고 해요? 동훈이 오빠도 쌍꺼풀 없는데 왜 저한테만 그래요? 할머니, 저 싫어하죠? 아유, 무서워라. 내가 뭐라고 했냐? 얘 눈 쪽 찢어져서 성깔 사나울 거라 했지? 아주 눈 부라리며 대드는 것 좀 봐라. 제가 언제 먼저 대들었어요? 할머니가 항상 저만 보면 먼저 동훈 오빠랑 비교하면서 제 외모 가지고 뭐라고 하시잖아요. 어디 여자애가 어른한테 말대꾸야? 이래서 씨도둑질은 못한다더니. 재미 닮아서 그렇지. 우리 아들 닮은 구석이라곤 없어.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들. 여자들 등살에 아주 기만 빨리겠구만. 안 봐도 눈에 훤하다. 이러려고 분가했냐? 아빠는 저희랑 행복해 하세요. 요즘 누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요. 두고 보세요. 딸이 최고일 날이 올 테니까. 솔직히 딸이 저렇게 대들 때마다 속이 시원했습니다. 저는 절대 못할 말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자기 방어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저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보다 그래도 할 말을 하는 딸이 내심 똑 부러져 보였네요. 남편은 집에서 다정한 아빠, 다정한 남편이었지만 어머님 앞에서는 효자였기에 어머님이 비교나 그릇된 사상에 대해 반박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늘 집 가는 길에 저희를 달래주었죠. 집에선 잘하는 남편이었기에 그나마 참고 살았어요. 그렇게 늘 남아선호 사상에 취해 저희에게 상처만 주시던 어머님은 벌을 받으셨는지 급성 신부전증이라는 병에 걸리시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런 신장 기능 악화에 집안은 난리가 났죠. 어머님을 누가 모실 거냐 시작부터 많이 쇠약해진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자는 등 신우와 형님 댁 저희가 모여 상의하는 날이 잦았죠. 저는 당연히 형님이 모셔야 한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탐하시면서 어머님은 모시기 싫고 저희에게 떠넘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죠. 하지만 형님 댁은 동훈이가 수험생이라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어머님을 모실 수 없다고 했고 어머님도 큰 장손에겐 절대 해를 끼칠 수 없다고 했어요. 너무 기가 찼죠. 평생을 신우는 대접 한 번 못 받고 살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저희 아니면 신우가 모셔야겠다니요. 그땐 정말 눈이 돌아 따박따박 형님 댁에 대들었네요. 아마 매일을 참고 살았던 울분이 그날 다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희 못 모셔요. 딱 잘라 말할게요. 어머님 평생 저희 어떻게 취급하셨는지 보셔서 아시잖아요. 이제서야 저희 집이 평화로워요. 딸도 안정을 많이 찾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어머님 못 모십니다. 마찬가지로 재산 상속 바라지도 않아요. 형님 늘 노래를 부르시던 재산 상속 받아가시고 아픈 어머님 모시세요. 장남한테 얼마나 끔찍하세요? 아니 동서,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아픈 어머님을 나한테 등 떠밀겠다는 거야? 그래도 서방님도 자식인데 같이 모셔야지. 나 혼자는 못해. 그리고 우리 아들 지금 수험생인데 어떻게 까탈스러운 어머님을 모시라는 거야? 내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인 줄 알아? 아직 동선에는 현진이가 수험생도 아니고 서방님 다정하시니 어머님 잘 모시겠지. 아님 고모네로 모시던지. 어머님도 동훈이 시험 봐야 한다고 우리 집은 굳고 사양하셨으니 고모네랑 상의해서 알아서 결정해. 우린 안 돼. 아니 언니, 듣고 보니 말 되게 웃기게 하네요. 평생 아들 하나 낳아서 엄마 사랑 잔뜩 받고 엄마 가진 재산 땅이며 건물이며 다 언니 찾으라고 노래 안 불렀어요? 저흰 재산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럼 언니가 모셔야지. 이제 와서
왜 우리한테 엄마를 떠넘겨요? 아니, 오빠.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 지금 내 말이 틀려? 언니 진짜 웃기네요. 저랑 고모 입장이에요. 저흰 절대 못 모시네요. 형님도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대접받아왔는지 아시잖아요. 재수씨, 좀 진정해요. 일단 엄마가 우리 집보다 재수씨네 집이 더 편하시다고 하시니 엄마 의견도 존중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집은 수험생도 있고 애들 엄마도 이리저리 애 교육 때문에 바빠. 어머니 신경도 못 써드릴 건데. 아, 자기도 무슨 말 좀 해봐. 아주버님, 심하시네요. 어머님 그동안 저희한테 하는 거 못 보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마 남편이라면 자기 어머님도 외면하지 못하고 제 말에도 대꾸하지 못하는 남자니까요. 차라리 저한테 조금이라도 곁을 내주셨으면 이렇게 거부하진 않았을 텐데 자업자득이네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마음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노무를 아무도 모시지 않고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한편으론 찜찜했고요. 절대 못 모셔 라고 생각을 했지만 쇠약해진 저의 이런 성격을 아는 형님이나 아주버님이 더 세게 나오는 것 같아 화도 많이 났습니다. 한편으론 남편도 끝끝내 제가 어머님을 모실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에 계속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있는 것 같아 남편에게도 많이 실망했어요. 저와 제 딸에게 쌀쌀 맞고 가슴 깊이 상처를 남긴 어머님이지만 쇠약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딸에겐 미안하지만 충분히 상의한 후 저희 집에 모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딸은 반대했지만 결국은 할머니 약해진 모습을 보니 본인도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할머니를 대하겠다고 다짐하던 착한 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보고 고맙다고 눈물을 흘렸죠. 언제까지 사실 줄은 모르지만 그래도 사시는 날까지 그동안 못해드린 효도해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으니 그나마 제 마음의 위로가 되더군요. 묵은 감정을 털어냈더니 제 마음도 편했어요. 하지만 형님네와는 확실히 해둬야 할 게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재산 문제죠. 재산 때문에 모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모시는 만큼 받을 건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도 이 부분에서는 절대적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어머님을 모셔야겠다고 다짐하던 날 형님네와 고모네를 불렀어요. 재산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 저희가 바라는 시골 땅을 말씀드렸어요. 워낙 재산이 많은 분이라 저희가 원하는 건 고작 작은 시골 땅이었으니 형님네와 고모네도 순순히 주겠다고 하며 원만한 대화를 끝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가 모시는 걸 내켜하진 않으셨지만 수험생 장손에 혹여나 피해가 갈까봐 어쩔 수 없이 저희와 동행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집살이는 다시 시작되었죠. 가뜩이나 예민한 어머니 몸이 아파지니 더 예민하고 더 까칠해지셨어요. 아무래도 한 공간에 비교 대상이 없어지니 딸에게 대하는 건 그나마 나아지셨지만 아들 못 낳은 저에겐 여전히 까칠했어요. 그래도 아픈 어머니시니 참고 견뎌냈습니다. 병원도 꼬박꼬박 제가 모시고 갔고요. 간간히 형님네를 보고 싶어 하셔서 형님네도 많이 모셔다 드렸네요. 물론 당일날 갔다 당일날 오셨지만요. 그 하루 가는 것도 형님네는 생색 아닌 생색을 냈었죠. 그래도 참았어요. 굳이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 장손이 오늘 너무 보고 싶다. 이따 큰애한테 전화해서 동훈이네 들른다고 전화해라. 우리 장손 공부하느라 얼굴 까칠해질까봐 걱정이다 애미야. 우리 강아지 이 할미가 보고 용돈 좀 지어줘야지. 수험생은 잘 먹어야 해. 얼른 전화 넣어라. 어머니, 동훈이는 형님이 알아서 잘 챙기죠. 우리 현진이나 용돈 좀 주세요. 어제도 할머니 드린다고 호빵도 사오고 했는데 애가 할머니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기특해요. 안 그래요? 현진이가 얼마나 착해요. 할머니 생각도 하고. 이제는 그냥 동훈이 얘기하면
현진이도 좀 챙겨줘라 대놓고 말했네요. 좋은 소리는 전혀 못 들었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하니 제 마음은 좀 살 것 같았습니다. 젊었을 땐 정말 말 한마디 못하고 어머님께 네네 하고만 살았거든요. 여자애는 냅두면 알아서 잘 큰다.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시집 가면 그만인 것. 뭘 따로 챙기게. 동훈이는 장차 우리 김씨 집안을 이끌 장손자 아니더냐. 너도 그러니 동훈이한테 잘해. 너도 아들 낳으면 얼마나 좋아. 에휴. 어머님, 그런 말씀 좀 그만하세요. 저는 현진이 하나로도 너무 행복하고 열아들 안 부럽네요. 아마 나중엔 형님이 저를 제일 부러워할 거예요. 요즘 세상에 딸이 얼마나 좋아요. 엄마 친구도 돼주고 빨리 현진이가 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머님 속도 가끔 뒤집어 놨네요. 그때마다 어머님 못마땅해 하셨지만 사실상 병원 모셔다 드리고 밥 차려드리는 며느리는 저이니 그래도 전보다 시집살이는 덜했어요. 아마 제가 내공이 많이 붙은 것도 있었지만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렀고 어느 날 어머님이 저보다 더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급성 신부전증이 만성으로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급하게 신장 이식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죠. 집은 비상이 걸렸어요. 신장 이식을 하려면 맞는 장기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일단 가족에서 먼저 받아야 한다고 병원 측에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이때는 조금 하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온 가족이 다 검사를 해야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말이 많았어요. 물론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사실상 설마 우리가 맞겠어? 라고 생각하며 온 가족이 신장 검사를 받았습니다. 노모지만 그래도 신장을 이식받으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진다는 말에 아주버님과 남편이 저희를 설득해서 했네요. 아무래도 젊었을 때부터 힘들게 삼남매를 키워왔으니 신랑과 아주버님 입장은 이해가 갔어요. 신장 이식 해줄 마음은 절대 없었지만 그래도 형식상 신장이 맞는지 검사를 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저희 집에 벌어졌어요. 저희 딸과 큰집 아들 동훈이가 적합한 신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이 난 것이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마음을 다잡고 남편에게 크게 못 박아놨어요. 우리 딸 신장은 절대 안 된다. 무조건 동훈이 신장이어야 한다. 제가 이기적일지 몰라도 어려서부터 장손사랑 유별 나셨으니 신장도 장손에게 받으셔야지 그렇게 미워하던 우리 딸이 줘야 하냐? 절대 안 된다고 못은 박아놨습니다. 형님네도 결과를 듣고 엄청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눈치 싸움이었죠. 자기 자식 신장 이식을 시키고 싶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번에는 어머님 모시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아직 피워보지도 못한 애한테 신장 이식이라니 절대 안 돼요. 이번은 모든 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동안 우리 현진이 너무 미워하셨잖아요. 근데 현진이가 신장 이식을 해주는 거 자체가 모순 아닌가요? 신장 이식 절대 안 시킵니다. 이건 더 이상 대화를 나눌 필요도 없는 문제 같네요. 형님도 저랑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형님이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아직 애들인데 말이 안 되죠. 동서 마음 아주 잘 알지. 동훈이 절대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동훈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식이라뇨. 어머님도 동훈이 신장은 절대 받지 않을 거고 원하지도 않을 거예요. 내 생각엔 동서가 생각을 다시 해보는 게 어때? 순간 머리가 멍했습니다. 이게 뭔 미친 소리인가요? 자기 아들은 안 돼도 내 딸은 신장 이식을 생각해봐라. 개념 상실인 줄 알았지만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이제껏 그래도 잘 맞지 않았지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저와 제 딸은 이 집에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 같았기 때문이죠.
남편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치더군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고는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 이제껏 큰 소리 한번 낸 적 없는 사람이 그날은 많이 흥분했는지 큰 소리를 냈으니까요. 형수, 말이 심한 거 아니에요? 나도 우리 엄마 불쌍해요. 근데 우리 딸은 이식을 생각해보고 동훈이는 무조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형수 이기적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 뼛속까지 이기적일 줄은 몰랐네요. 정말 실망입니다. 너 형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이식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해보라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네 형수한테 큰 소리를 내야겠어? 너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네 형수는 동훈이가 장차 이 집을 이끌어갈 아들 손주니 이대로 한번 좋은 뜻으로 말한 것 같은데 너랑 재수씨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더 이상 이 문제에 화내지 마라. 그놈의 아들.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정말 끝을 내고 싶었네요. 처음으로 아들 없는 서름을 느꼈습니다. 우리 현진이가 아들이었다면 쉽게 얘기했을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신장 이식을 하는 꼴을 보라는 겁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완강히 남편과 저는 같았어요. 어머님께 죄송하지만 앞길이 창창한 우리 딸 신장 이식은 하지 않는 걸로 저희는 결론을 지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어머님이 현진이와 동훈이가 신장 적합자라는 걸 아셨고 그 후에 더더욱 현진이에게 신장 이식을 강요하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제 어머니지만 대단했죠. 얘기 들었다. 너랑 동훈이랑 신장이 적합하다는데 넌 이 할미를 두고도 모른 척 할 셈이냐? 내가 의사한테 물어봤다. 신장 하나 없어도 사는데 문제 없다더라. 동훈이랑 너랑 같은 것도 아니고 넌 시집가서 이제 살림만 하면 될 건데. 할머니, 너무 이기적이란 생각 안 드세요? 할머니, 저 언제 한번 무릎에 앉혀주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저보고 신장 이식을 해달라고 뻔뻔하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저 정말 서러워요. 참고 이해해보려 해도 할머니 정말 미워요. 어머니, 저 정말 어머니 신장 아픈 거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요. 어머님도 자식 있으시니 제 마음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제 딸 몸에 칼 대는 거 못 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현진이 신장 절대 못 받고요. 어머니, 제 뜻 받아들여 주실 거라 믿어요, 저는. 너는 내가 시집 올 때부터 알아봤다. 아주 글러먹었어. 눈이 째진 게 현진이가 지혜밀 꼭 닮아서 시집가기도 틀려먹었어. 마음을 그렇게 쓰면 되겠니? 늙은 놈어 그냥 방치한다 이 말이냐 지금? 네가 내 아들이랑 살면서 이렇게 호사 누리고 사는 게 누구 덕인데 지금 못하겠다는 말이 나와? 너 내 시골 땅 달라고 했다며? 아주 돈만 아는 것. 속내부터가 틀려먹었지. 어머님 재산 중 제가 어머님 모시기로 하면서 조금이나마 달라고 했던 거 맞고요. 평생 어머님 모시면서 이 정도는 그이랑 저랑은 받아도 된다고 충분히 생각해요. 땅 때문에 어머님 모신 건 아니었지만 제 진심마저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안타깝네요. 닥쳐! 무슨 속셈으로 우리 아들을 깨어낸진 몰라도 넌 처음부터 마음엔 안 들었다. 그러니 지혜미 닮아 저것도 저 모양이지. 시모가 노망이 들린 것도 아니고 가만히 듣자 하니 너무 화가 났어요. 남편도 듣다 화가 났는지 어머님께 소리를 빽 질렀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 그동안 많이 참았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것도, 제 딸 동훈이랑 차별하면서 키웠던 것도, 삼남매 키우면서 동생 영희만 대놓고 차별하실 때도 비겁하게 저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머니 말에 무조건 따랐어요. 신장이식은 저도 못 시키네요. 어머니가 불효자라고 욕해도 할 말 없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동훈이 설득해 볼게요. 아마 동훈이는 어머니가 애지중지 키운 손자니까 할머니 일이라면 당연히 말려도 해줄 거라 믿어요, 저는. 뭐야? 어디 우리 장손 몸에 칼을 대? 그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된다. 절대. 내 착한 아들, 어쩌다 이렇게 됐니? 다 저 여자를 잘못 들여서야. 네가 내 아들 조종해서 나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니? 아들 못 낳는 것 참고 살아줬더니 어디 집안에 분란을 일으켜? 너랑 네 딸이랑만 마음 바꿔 해결하면 될 거 가지고 네가 지금 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참이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당했던 모든 일들 중에 제일 참을 수 없을 만큼 폭발이었죠. 그 말을 끝으로 저와 제 딸은 짐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어요.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남편이 아무리 편을 들어줘도 남편마저 꼴도 보기 싫을 정도였네요. 남편은 계속 전화로 저와 딸을 찾았고 저는 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커 눈물이 났어요. 며칠이 좀 흘러 제 마음이 진정돼서 형님이 만나자고 연락이 와 만나러 나갔어요. 이번엔 또 어떤 미친 소리를 하나 마음을 아주 가다듬고 나갔죠. 형님이 먼저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없는 동안 시모를 모셨다고 들었는데 꼴이 말도 아니어서 우스웠죠. 꼴랑 며칠 시모 모시고서 바로 쭈르르 전화라니 참 간사하다는 생각도 했네요. 어쩐 일이세요, 형님? 저희 얘기는 다 끝난 거 아니었나요? 신장 이식에 관해서라면 전 할 말 없어요. 형님 아시잖아요, 제 마음. 어머님, 지금 추석 하루하루 받기 힘들어 하셔. 고집 부릴 일 아니라는 거 알잖아. 이대로 돌아가시게 할 거야, 동서? 아니, 형님.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어머님 안타까우시면 동훈이 이식 받게 하세요. 그럼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동훈이 그렇게 아끼시는데 아끼는 손자 신장 받으시면 얼마나 춤을 추시겠어요? 왜 마음에도 안 드는 손녀 신장을 받으시려고 하시는지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문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절대 안 되는 문제예요. 제 뜻 정확해요. 동서, 원하는 게 또 뭐야? 땅은 얼마든지 말만 하면 더 줄 수 있어. 신장 하나 이식해도 살아가는데 문제 없으니 우리 진짜 현진이 설득해서 이식받게 하자, 동서. 나도 동서 마음 잘 알지. 근데 현진인 여자이고 동훈인 남자이고. 아니, 형님, 어머님한테 세뇌당하셨어요? 현진인 여자애라 이식해도 되고 동훈인 남자애라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런 말이라면 다신 전화하지 마시고 연락하지 마세요. 전 제 딸 불쌍해서라도 계속 이러면 그이랑도 이혼 예정이에요. 이번엔 어머님 모시는 것처럼 넘어갈 거라 생각 마세요. 기가 막혀. 진짜 뭐? 여자라서 이식이 가능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지만 제 의사는 충분히 전달했으니 다신 엮일 일 없다고 생각하며 자리를 일어서려는 그때 시모가 형님에게 전화를 건 모양이었습니다. 워낙 목소리가 크셔서 굳이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렸네요. 잔금 얼마냐부터 해서 형님은 당황한 듯 내내 이러면서 문자로 잔금이랑 계좌 찍어주겠다고 하면서 서둘러 전화를 끊었고요. 뭔가 돈 문제였어요. 신경 쓰지 않으려 하고 자리를 박찼고 그 후 저도 사람인지라 형님께 딱 잘라 거절하고 나서 집 와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 시간이면 안 된다는 어머님도 안타깝고 이런 상황이 너무 속상하고 남편도 불쌍하고 딸도 불행하게 한 것 같아 죄스러웠어요. 한참 울고 있던 중 조카 녀석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뀐 걸 알았습니다. 별로 신경도 안 썼는데 그새 20대 초반인 남자애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벤츠차를 구매한 사진을 떡하니 표시해 놓은 것 아니겠어요? 프로필 알림말은 할머니 사랑해요 였고요.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더군요. 신장은 손녀 보고 내놔라 그래놓고 차는 손자에게 사준다니
아까 어머님이 형님에게 전화한 것도 그렇고 어머님이 차를 바꿔줬나 싶어 갑자기 우라통이 치밀더군요. 아, 이제 진짜 끝이구나 싶었고 방금 전까지 집에 와서 울고 있던 제 자신이 정말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제 머릿속엔 이제 그 집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고 남편을 사랑하지만 더 이상 불행의 길로 걸을 순 없기에 남편에게 선택하라고 해야 했어요. 저랑 제 딸인지 그 집구석인지 만약 그 집구석을 선택한다면 가차없이 이혼하고 그 집과 손절해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이게 하나뿐인 제 딸과 저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니까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겠다 했어요. 남편을 만나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선택하라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제 딸을 선택했고요. 이제 부모라도 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저에게 얘기하길래 마음 다잡고 새 식구 행복하게 살자고 했네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안 돼 어머님이 위급하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남편도 헐레벌떡 나가고 저도 너무 놀래 경황이 없이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고 이 모습이 마지막이구나 싶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벌어지는 광경은 입이 떡 벌어지는 광경이었습니다. 한 차례 위기가 온 어머님은 조금 괜찮아지셨는지 저희 딸에게 옆에 있던 가습기를 내던지며 아주 병실이 떠나가라 호통을 치셨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데도요. 누가 반긴다고? 그 예미의 그 딸이지. 우리 아들 깨어내서 나 등지게 만들고 아주 나쁜 것들. 내가 니들을 용서할 것 같아? 어머니, 고정하세요. 지금 그렇게 무거운 거 드시면 안 돼요. 진정하세요, 어머니. 제가 이래서 안 오겠다는 거예요. 제 딸은 울고만 있었고 너무 놀란 나머지 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철없는 장손 조카가 들어왔어요. 한 손엔 어머님이 사준 차량키를 들고 들어오는데 제 눈이 거꾸로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니 못다한 말이나 하자 싶어 아주 세기를 박았네요. 이제 마지막이니 말할게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저희가 당해온 세월 알면서 모른 척 하셨죠? 어머님, 제가 그래도 어머님이라고 조금이라도 마음 아파했던 마음 싹 다 거두고 싶네요. 어머님,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그렇게 옛날부터 저 아들 못 낳는다고 못 잡아먹어 하시고 우리 딸 마음 아프게 하신 벌 달게 받으신 거라고요. 알아요? 저 어머님 이제 돌아가셔도 눈 하나 꿈쩍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어머님 좋아하는 장손 차 바꿔주고 용돈 주고 할 생각에 우리 딸 용돈 한번 챙겨준 적 있어요? 그래놓고 신장이식을 해달라니요. 저 이제 이런 집구석까지도 아는 집이랑 다신 안 엮일 거예요. 그리고 형님, 아주버님, 동훈이 너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언젠간 피눈물 나는 날 올 겁니다. 눈이 한번 돌아가니 저를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 병실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던져대며 악을 써댔습니다. 삽시간에 병동 경호팀이 올라와 저와 제 딸을 둘러싸고 진정을 시키고 끌어내려 했죠. 병동 경호팀이 올라와 저희를 끌어내려고 하니 이제서야 할 말이 생각났는지 형님이 나서서 또다시 불을 지폈어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병동을 아수라장 만들었죠. 이래서 동서랑 나랑은 안 되는 거야. 어디 교양 없이 병원에서 소리를 질러? 아니, 어머님 모셔서 땅 내놓으라고 할 땐 언제고. 어디 이제 와서 어머님 혼자 모신 것처럼 효부 코스프레야. 아주 웃겨 정말. 아주 독한 것. 어떻게 이식을 못하게 해? 하! 그 말을 끝으로 병동 경호팀이 뜯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형님 머리털을 다 뽑아놓은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소리소리 지르며 울고불고 난리치시고 가족들도 말리고 아주 한 번 눈이 돌면 못 볼 걸 보여준다는 거 제대로 보여주고 왔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말리다가 한참 머리털을 뽑자 옷을 주섬주섬 챙기고 딸이랑 함께 집에 가자더군요.
남편한텐 미안했어요. 그래도 하나뿐인 어머님이고 형제인데 그래도 병실을 나와서 남편이 저랑 딸 마음부터 헤아려줘서 좋았네요. 지금은 시어머님과 형님네와는 인연을 끊었지만 고모네랑은 간간히 연락을 하고 삽니다. 결국 시어머님은 이식을 받지 못해 투석받다가 돌아가셨고요. 그날 많이 울었네요. 저랑 제 딸은 빈소에 가지 않았지만 남편은 잠깐 다녀왔고 아예 그 후로 형님네랑은 인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나를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어머님, 그리고 애증의 어머님, 많이 미워했고 원망했지만 그래도 잠든 그곳에선 편히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오늘이 어머님 돌아가신 지 2주기가 되어 생각나서 사연을 남겨봅니다. 여러분들도 저같이 애증의 관계 있으시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